조선 성종 제위 시절 한양의 한 양반가에는 봄날의 소란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혼처에 제가 어찌 갑니까? 혼례를 사흘 앞둔 큰딸 춘선의 방에서는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으며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히 혼수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춘선은 비단 이불 위에 쓰러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양 저작거리에서 주워온 듯한 낡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으며 거기에는 신랑 김진사에 대한 온갖 흉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고 기생집을 드나들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남봉꾼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춘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으나 아버지 이판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혼서지가 오간 마당에 파오는 집안의 치욕이었고 한양 사대부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동생 향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6의 어린 나이였으나 그녀는 언니보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도와 장부를 정리하며 숫자를 읽는 법을 배웠고 시장 상인들의 거래를 지켜보며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향미는 언니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춘선은 동생을 보자 더욱 격하게 울음을 터뜨렸으며 비단 치마자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언니,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향미의 말에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춘선은 눈물을 멈추고 동생을 바라보았으며 이판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향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이판서는 한참을 고민했으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둘째 딸의 희생으로 큰딸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춘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동생에게 고마움을 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향미는 신부 단장을 시작했으며 얼굴에는 짙은 연지를 바르고 머리에는 화려한 족두리를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향미는 작게 미소 지었고 두려움보다는 담담함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혼례 행렬이 집을 떠날 때 춘선은 방문 틈으로 몰래 내다보았습니다. 붉은 가마에 오르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으나 곧 문을 닫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가마는 한양 성 밖으로 향했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김진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향미는 가마 안에서 밖의 풍경을 살폈으나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대문은 낡아 삐걱거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으며 사랑채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습니다. 향미는 가슴이 철렁했으나 표정을 굳게 다잡았으며 천천히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신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패백을 드리는 자리에는 시어머니만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향미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으나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어디 계십니까? 향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술집에 갔겠지. 혼례날에도 집에 없는 자식이니라. 패백상에는 대추와 밥 몇 알이 전부였고 술잔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향미는 입술을 깨물며 절을 마쳤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나 신랑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향미는 신방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으며 밖에서는 봄바람이 쓸쓸히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올려다보았고 친정에 계신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틀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마당을 가로질렀으나 신방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향미는 그것이 신랑임을 알았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촛불을 바라보며 긴 밤을 견뎠습니다. 이것이 향미의 혼인 첫날 밤이었습니다. 화려한 혼례도 다정한 신랑도 없었으며 오직 황량한 집과 차가운 침묵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향미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대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자 향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방의 이불은 차가웠고 신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정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부엌에서는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향미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으며 사랑채와 안채를 살폈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텅 비어 있었으며 곳간문에는 자물쇠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솥뚜껑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찬장에는 쌀 한 되가 전부였습니다. 향미는 한숨을 삼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 배운 살림 솜씨가 이럴 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으나 그녀는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일하는 며느리를 보고도 말을 건네지 않고 그저 퉁명스럽게 죽 한 그릇을 달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향미는 정성껏 끓인 죽을 상에 올려드렸으나 시어머니는 맛을 보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에는 온기가 없구나. 향미는 속으로 생각했으나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고 조용히 상을 물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향미는 홀로 남아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향미는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더니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신랑 김진사였습니다. 김진사는 30 전후로 보이는 나이였으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도포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빗자루를 든 향미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걸음을 멈췄으나 곧 고개를 돌리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서방님. 향미가 조용히 불렀으나 김진사는 대답 없이 사랑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향미는 빗자루를 다시 들었고 마당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이튿날도 김진사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향미는 사랑채 앞에 아침상을 차려놓고 조용히 물러나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김진사가 문을 열고 상을 보았으나 젓가락을 들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향미는 식은 밥상을 물렸고 혼자 그것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방에만 계셨습니다. 이 집에는 향미 혼자만 살아 움직이는 듯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죽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향미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한양 저작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상인들의 외침이 요란했습니다. 그녀는 친정에서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몇 번 온 적이 있어 어느 가게의 물건이 좋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쌀과 나물을 사고 된장 한 항아리를 구했습니다. 상인에게 값을 깎아달라 했더니 그는 웃으며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이웃 아낙네들의 수근거림을 들었습니다. 김진사 댁에 새댁이 왔다더니 참 딱하게 됐구먼. 누군가 속삭였고 다른 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남봉꾼한테 시집 온 게 얼마나 한스러울꼬. 향미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음을 옮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상을 차렸을 때 김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와서 향미가 차려놓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은 순간이었고 향미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김진사는 생각보다 단정한 이목구비를 지녔으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몇 점 반찬을 집어먹더니 향미를 쳐다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째서 왔소?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혼서지가 오갔기에 왔습니다.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가 거부해서 대신 온 것이겠지. 나도 소문은 들었소. 향미는 고개를 숙였고 김진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을 몇 술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사랑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향미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랑은 소문의 남봉꾼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무언가 깊은 사연을 숨기고 있는 듯했습니다. 집안은 황폐했으나 사랑채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고 그의 손은 글을 쓰는 손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구나. 향미는 직감했으나 섣불리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서서히 잠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향미는 또다시 일어나 부엌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장독대를 정리했으며
시어머니의 방 앞에 아침상을 올렸습니다. 김진사는 여전히 일찍 나갔으나 전날보다는 조금 늦게 돌아왔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집안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당에는 잡초 대신 깨끗한 흙이 드러났고 부엌에는 정갈한 반찬들이 놓였으며 장독대에는 새로 담근 장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향미는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며 이 집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는 향미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을 기워 입으려 바늘을 들었고 촛불 아래에서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꿰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사랑채로 돌아가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작은 미안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고 향미는 이제 집안의 구석구석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으나 향미가 올리는 밥상은 매번 비워냈으며 김진사는 조금씩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향미는 사랑채를 청소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것을 펼치자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빚의 액수가 1000냥이 넘었으며 채권자, 이름 옆에는 사채업자 박주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향미는 손을 떨며 장부를 넘겼습니다. 6개월 전부터 빚이 급격히 불어났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커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토지 압류 예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고 날짜는 2달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향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집안이 황폐한 이유도 하인들이 떠난 이유도 김진사가 남봉꾼 행세를 하는 것도 모두 이 빚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제자리에 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무렵 김진사가 돌아왔고 향미는 평소처럼 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을 물리지 않고 그 앞에 조용히 앉아 김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는 놀란 듯 젓가락을 멈췄고 그녀의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장부를 보았습니다. 향미의 말에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쓴웃음을 짓고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셈이오. 진정으로 돌아가겠소? 향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을 갚겠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크게 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1000냥이 넘는 빚을 어찌 갚는단 말이오? 향미는 침착하게 대답했으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친정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배운 장사 수완과 숫자, 감각을 이용하면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으나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작은 희망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향미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살폈고 값이 오르내리는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곡물 값이 오른다는 것을 알았고 면포는 겨울 전에 가장 비싸진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향미는 밤새 계산을 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 몇 점을 팔면 미천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곡물을 사서 적절한 때에 되팔면 차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흘 후 향미는 친정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혼수로 가져온 비녀와 가락지를 팔아도 되겠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향미는 폐물을 금은방에 팔고 100냥의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가을 추수 직후라 값이 쌌고 향미는 상인과 협상하여 더 좋은 가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쌀을 집 곳간에 쌓아두고 봄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값이 2배는 오를 터였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향미의 계획을 듣고는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랑채에서 나와 곳간 앞에 서서 쌓인 쌀가마니를 바라보았고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향미는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면포를 샀고 그것을 겨울 전에 팔아 또다시 차익을 남겼습니다. 100냥은 150냥이 되었고 150냥은 200냥으로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사채업자 박 주사가 집으로 찾아왔고
그는 뚱뚱한 몸을 흔들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향미는 담담히 그를 맞이하며 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박 주사는 비웃는 표정으로 향미를 훑어보았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당장 토지 문서를 내놓으라며 김진사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향미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2달 안에 빚의 절반을 갚겠으니 기한을 연장해달라 했고 박 주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향미가 200냥을 당장 내놓자 그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받은 박 주사는 투덜거리며 돌아갔고 향미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800냥이 남았으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향미를 불렀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보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사실 재상가의 서자로 태어났으나 적자인 형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그를 역적으로 몰아갔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 증인까지 세워 김진사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곳으로 도망쳐왔다고 했습니다. 남봉꾼 행세는 일부러 한 것이었습니다. 형의 추적을 피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하찮게 여겨야 했고 그래서 술에 취한 척 거리를 헤매며 소문을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렸고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향미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동정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사람을 구하고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2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었고 그날 밤부터 그들은 더 이상 남남이 아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고 향미의 계획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동안 쌓아두었던 쌀의 값이 2배로 뛰었으며 그녀는 시장에서 그것을 팔아 400냥을 손에 쥐었습니다. 200냥과 합쳐 600냥이 되었고 빚의 절반 이상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향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600냥 중 400냥만 박주사에게 갚고 나머지 200냥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사도 함께 나섰고 그는 양반의 체면을 내려놓고 아내를 도왔습니다. 2 사람은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글을 잘 썼기에 장부를 정리했고 향미는 손님을 맞이하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양반 부부가 장사를 한다며 사람들이 수군거렸으나 점차 그들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200냥은 300냥이 되었고 향미는 다시 박주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300냥을 내밀며 남은 빚은 3달 안에 갚겠다 말했고 박주사는 이번에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향미의 눈빛을 보고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장안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 사댁 세댁이 뛰어난 장사 수완으로 집안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였고 사람들은 남봉꾼의 아내가 아니라 지혜로운 며느리로 그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중 불량배 셋이 나타나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박 주사가 보낸 자들이었고 향미가 너무 빨리 빚을 갚자 초조해진 박 주사가 방해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불량배들은 향미의 좌판을 엎으려 했고 김진사는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남봉꾼 행세를 하던 그였으나 사실 무예에도 능했으며 그는 순식간에 불량배 2를 제압했습니다. 남은 1명은 도망쳤고 시장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관아의 포졸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향미는 가슴이 철렁했으나 포졸은 뜻밖에도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사또께서 김진사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며 한번 뵙고 싶어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날 2 사람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사또는 50 중반의 인자한 얼굴로 향미와 김진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고 특히 향미의 장사 수완에 감탄했습니다. 부인의 지혜가 가문을 일으켰구려. 사또가 말했고 향미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김진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진사, 그대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진사는 당황했으나 사또의 눈빛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사또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자네 아버지, 재상 어른을 잘 알고 있네. 그리고 자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으로 온 것도 알고 있지. 김진사는 눈을 크게 떴고 향미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또는 서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보였으며 그것은 한양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자네 형의 영모가 드러났네. 거짓 증거를 꾸민 일이 밝혀져 형은 귀양을 갔고 자네의 무죄가 증명되었네.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서를 받아들었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진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으며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또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고 향미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김진사는 고개를 들고 사또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관할을 나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었고 길가에 버들가지는 푸르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걸음을 멈추고 향미를 바라보았으며 그의 눈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향미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소가리를 했던 어머니였으며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자 그녀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향미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의 냉랭함은 온데간데 없었으며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조정에서 김진사를 불렀고 그에게 관직을 내리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으나 향미가 말렸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세상에 나가시라고 그녀가 집안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박 주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고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은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으나 향미는 거절했습니다. 떳떳하게 모든 빚을 갚겠다는 말을 듣고 박 주사는 감탄하며 물러갔습니다. 석 달 후 향미는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400냥을 갚고 빚 문서를 받아 불에 태웠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웃 아낙네들이 모였고 그들은 향미의 지혜와 덕을 칭송했습니다. 멀리 한양에서는 김진사가 관직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며 향미는 달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언니를 대신해 시집왔던 소녀는 이제 한 집안을 일으킨 현명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고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한양 조정에서 김진사는 정오품 벼슬을 받았으며 사람들은 이제 그를 김대감이라 불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당한 자리를 되찾은 그는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청렴한 관리로 소문났습니다. 고향 집에는 향미가 머물렀고 그녀는 여전히 검소한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빚을 모두 갚았으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웃의 어려운 집안을 도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서당을 세웠고 백성들은 그녀를 자애로운 부인이라 칭송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언니 춘선이 혼인을 했다는 소식이었으나 그 내용은 쓸쓸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선택한 혼처는 실상 도박에 빠진 한량이었고 춘선은 시댁에서 온갖 구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향미는 긴 한숨을 내쉬었으나 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정 부모님께 언니를 따뜻하게 대해달라는 편지를 썼으며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 김대감도 처가에 쌀과 면포를 보내며 춘선의 살림을 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향미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고 김대감은 한양에서 달려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어머님처럼 지혜롭고 바른 사람이 되겠지요. 김대감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고 향미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되었으며
서로를 향한 신뢰는 그 어떤 것보다 단단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김 대감은 이제 삼품 벼슬에 올랐고 임금의 총애를 받는 충신이 되었습니다. 향미는 한양으로 올라가 남편을 내조했으며 대감 댁의 안주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검소함을 지켰습니다. 어느 가을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판서는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언니 춘선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춘선의 얼굴에는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으나 동생 앞에서 그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옳았구나. 나는 어리석었다. 춘선의 말에 향미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모두 지난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매이지 않습니까? 두 자매는 서로를 껴안았고 이 판서 내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과거의 원망은 용서로 바뀌었으며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향미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16의 나이에 언니를 대신해 낡은 가마에 올랐던 그날이 떠올랐고 황량했던 시댁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남봉꾼이라 소문난 신랑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두려움도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덕분에 집안은 일어섰고 미명 쓴 남편은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지혜와 덕으로 이룬 부귀였기에 더욱 값졌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부인,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시오? 김 대감이 다가와 물었고 향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고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